이제 입춘이 지나서 봄이 왔습니다. 아직 추워서 봄이 온지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 있겠는데요. 민감하신 분들은 뭔가 추운 가운데서도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거리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왠지 가슴에서 뭔가 몽글몽글한 게 움직이면서 뭔가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참 묘하게도 되죠. 봄을 타시는 분들은 더 빨리 느끼실 텐데요. 제 안에서도 그 몽글몽글거리는 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도 그 몽글몽글거리는 게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못했던 거, 눈치 보느라고 길을 펴지 못했던 것들이 이번 봄에는 하고 싶은 것도 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해져서 좀 더 많은 걸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치유 노하우 나눔 코너인데요. 카페에 올라온 치유 노하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치유 노하우 나눔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질문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어야 제가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안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 옆에 있으면 대화를 하면 되는데, 토론을 하거나, 근데 제가 혼자 떠드는 게 조금 많이 버거워요. 혼자서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치유 노하우 나눔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마음치유 카페 이미 아름다운 당신에 올라온 공포증 극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라고 허조사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22살 때 증상이 심해져 대인기피까지 생길 정도라 정신과에도 다녔어요. 원래 인터넷에 글 남기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남이 쓴 글 읽기만 하는데 혹시라도 제 글이 도움이 될까 해서 남깁니다. 이분은 이제 시선공포 때문에 시공이라고 줄이기도 하는데 시선공포로 어려움을 겪으셨나봐요. 이분이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일을 해보세요. 시간 많고 잡생각할 시간은 많은 일은 피하시고 몸 마음고생 심한 일 해보세요. 저한테 힘든 일이 생겨서 그걸로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 시공은 그냥 저절로 고쳐지더라고요. 시공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힘들다 하시는 거 이해하지만 좀만 더 고생해보세요. 시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려요.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뭐 뒤에도 또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 부분을 저는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많이 볼 때 어떤 힘든 일이 주어지면 눈치 볼 시간이 없게 되고 힘든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저는 예전에 실연을 겪었을 때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막 그러니까 막 그 길거리 다 걸어가다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가끔 노래가 막 가슴에서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밤거리 걸어가는데 너무 슬프고 슬픈 노래 갑자기 나오는데 그 순간은 너무 이렇게 남 눈치를 덜 보게 되고 막 노래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라면은 되게 사람들 눈치 보고 노래에 긴장돼서 소리가 잘 안 나왔을 텐데 그런 순간은 너무 노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쫙 뻗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뭔가 더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질적인 부분,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요하지 않은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 눈치 보는 것들은 이제 덜해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눈치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굉장히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뭐 몸이 힘든 일을 하든 아니면 정말 바쁘게 살든 그런 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시선 공포가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되죠. 내가 눈치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러신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어떤 경우는 내가 막 굉장히 정신없이 집중해야 되면,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몰입해서 내가 눈치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있고, 그런 사실을 잊다 보면 증상이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 불안 또는 우울증, 이런 것들의 핵심은 내가 불안하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더 불안해지고, 내가 그런 불안한 모습을 의식하면서 이게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다 보니까 원래 요만한 긴장이나 우울이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집중하실 게 있다면 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이렇게 바쁘게 산다고 안 나아지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뭔가 집중의 대상이 그냥 힘든 것보다는 뭐 직장이다, 혹은 뭐 그냥 뭐 취미다, 그러면 그 일을 만약에 못한다, 직장 가서, 그럼 일도 못하니까 눈치를 더 보게 되고 시선에 대한 시선 공포가 더 생기죠. 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바쁜 것에 힘을 쏟을 게 기분이 좋거나 좀 더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라면 더 좋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올 봄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집중하실 수 있는 걸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남 신경 쓰지 마시고 어, 뭐 어때? 걔가 불편해하든지 말든지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제안을 하시네요. 음, 그런 생각도 도움이 되겠죠. 뭐 그냥 뭐 이게 뭐 나는 그냥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건데 걔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저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 그냥 상대방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습니다. 뭐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면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어, 대화할 때 내가 나를 자꾸 관찰하게 되니까 좀 더 상대방 말에서 호기심을 갖고 궁금한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집중을 해서 정말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또는 공감을 해주는 거, 칭찬을 해주는 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좋은 상호작용, 뭐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커피 한 잔 뽑아드릴까요? 아니면 뭐 초콜릿 한 조각, 오늘 이거 뭐 초콜릿 하나 드시겠어요? 하면서 뭔가 재밌거나 어떤, 마음이 따뜻해지는 상호작용을 할 때는 좀 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과의 관계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의 쓰신 빨간 줄로 막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써주신 글도 있네요. 공포증 치료는 무대책이 상책이다. 아무 대책도 세우지 마라.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워도 그것이 결국 악영향을 끼쳐 공포증을 악화시키고 만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의식을 안 하는 게 문제를 안 키우는 거는 맞습니다. 그냥 뭐 손이 떨릴 수도 있고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시선 처리가 불안하거나 발음이 정확지 않거나 얼굴이 뭐 이렇게 굳어서 왠지 약간 일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입이 뭐 입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저도 지금 이렇게 근육을 안 풀고 방송 시작해서 입 모양이 이상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긴장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긴장할 만하니까 하는 거고, 중력도 있고 관계가 편치 않으면 당연히 긴장을 하는 건데, 이 상태를 우리가 자꾸 의식하니까, 의식하면 긴장을 하죠. 신경계가 각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심하게 손 떨던 게 의식하면 더 떨고,
목소리 떨리는 게 더 떨리고 이런 악순환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상에 대해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더 자기 관찰을 많이 하게 되고 더 긴장을 많이 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지 마라. 부대책이 상대책이다. 라고 이 허조사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신경을 안 쓰기 어렵죠. 그냥 무심하려고 해서 됐으면은 벌써 됐을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그래요.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목소리 떨고 이러는 게 나만 그런 것 같고 나만 이상하고 나만 더 소심하고 나만 못난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고치려고 애쓰는 건 더 악화시키지만 이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커밍아웃 들어보셨죠? 뭐 동성애가 있으신 분들이 뭐 커밍아웃 한다 그것 말고도 저는 모든 게 다 커밍아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방귀 꼈다 이렇게 모른 척하지 않고 그것도 커밍아웃이고 내가 뭐 나 겁나 소심하다 뭐 그런 것도 커밍아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커밍아웃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커밍아웃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 사람은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는데 야 나도 그래 나 엄청 불안해 이런 얘기를 꽤 듣곤 합니다. 나는 겉으로 많이 떨지만 상대는 겉으로 티는 안 나도 나보다 몇 배 더 긴장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거나 또 너무 아무것도 못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또 나는 목소리를 떨지만 그 친구는 손을 떨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우리가 좀 서로 차이는 있지만 의외로 이게 한 나만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사람들과 얘기하고 너는 뭐가 힘드냐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는 시선공포증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사람도 이해 못하죠. 어려운 말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친구든 사회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동료든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주 쉬운 말로. 김 대리님, 저는 이게 굉장히 회사에 들어와서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회의 때 너무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더 긴장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 아니면 김 과장님 저는 되게 이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회의 때만 되면 너무 떨립니다. 과장님 뭐 지금 굉장히 베테랑이시고 되게 잘하시는데 과장님도 예전에 뭐 저처럼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뭐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하시는 부분이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도 될 뿐만 아니라 야, 뭐 나도 처음엔 그랬지. 야, 좀 잘하는 사람 어딨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처럼 떨었구나 알면은 내가 안심이 되거든요.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단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 좀 더 떨 뿐이지 1년, 2년 지나면 저절로 나아지겠구나 하는 안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데 꼭 이게 똑같은 거 아니어도 돼요. 내가 사람하고 솔직한 얘기를 나누면 나는 팔이 아파서 이렇게 되게 뭐 혹은 팔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르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이 팔이 부러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어딘가 약점이 있고 뭐 그렇다고 크게 이상한 건 아니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다. 이거를 확인하면 편해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 여행을 가고 여행 다니다 보면 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 나라 사람이나 저 나라 사람이나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인간이 다 똑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가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사람들 많이 보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인간이 다 똑같이 소심하고 못됐고 똑같이 어리버리하고 똑같이 착하고 뭐 이런 다양한 걸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나이 들면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좋아지기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드니까 단축하는 방법,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얘기하는 것. 아, 나 이거 되게 무대 울렁증이 있어요 라든지 저 되게 부담 많이 돼요. 저 겁나 소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야, 나도 장난 아니야. 뭐 나도 다 똑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름 일구님 말씀, 회사에서 바쁠 때는 시선이 많이 의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시선이 불안할 때 상대가 이상하게 보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 걱정이 되면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상대방하고 안 친해서 그래요. 물론 회사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쉽진 않고 친하기 어려운 회사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조금 더 친해지고 조금 더 그 사람 마음을 알면 어,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시선 공포라는 게 원인이 아니고 결과예요.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여기 아프잖아요. 그럼 이게 아픈 게 원인이 아니고 결과잖아요. 내가 때리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시선 공포에서는 내가 무서운 거는 결과예요. 그러면은 이 원인이 뭐냐? 이 때린 거잖아요. 때린 거. 누가 때리냐? 상대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직장 사람들. 그리고 혹시 지나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내가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때리진 않지만 왠지 때릴 것 같거든요. 마음으로. 마음은 어떻게 때리냐? 비판하면서. 저 사람은 소심해, 이상해, 바보 같아, 병신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우리는 겁나는 거죠. 진짜 속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시선 공포가 원인이 아니고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추측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무서운 거를. 그러면은 일단 그 추측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한 기능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무서울 수 있으니까 사기꾼도 있고 겉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걱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전 더 심하게 무서워하니까 이제 누구나 무서워할 수 있지만 전 더 심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나는 더 심하게 무서워할까? 첫 번째, 과거에 상처가 있다. 되게 안 좋은 경험을 겪다 보면 더 사람에 대해서 무서워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더 그럴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상처가 없는데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인정받고 싶거나 사랑받고 싶거나 등등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 또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이유든 내가 과거에 상처가 있든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든 뭐든 괜찮아서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두렵잖아요. 더 많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내가 상처가 있건 없건 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적건 많건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추측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머물러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추측을 할 때 정말 그런가 상대가 빨리 파악이 되면 왜 토끼가 호랑이 무서워하는데 되게 변태호랑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토끼보다 더 소심하고 그리고 토끼한테 절대 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호랑이일 수도 있잖아요. 드물겠지만 그런 호랑이가 있다면 이 토끼는 가서 호랑이한테 살펴볼 수 있죠. 먼저 호랑이를 저 호랑이가 어떻게 행동하나. 다른 호랑이들은 토끼를 해치는데 저 호랑이는 해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진짜 괜찮을까? 우리 조금 가까이 다가가죠. 호랑이야 호랑이야 너는 왜 토끼를 안 해치고 그러니
그거 너 위선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야 호랑이가 나는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게 너무 슬퍼. 나는 그래서 풀만 먹어. 처음에 의심이 가죠. 그럼 이제 계속 지켜보다 진짜 풀만 먹어 이 호랑이가. 그럼 이제 토끼가 무서움을 극복하고 호랑이한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처음엔 두렵죠.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할 수 있고 흉볼 수 있고 뭐 나를 싫어할 수 있는데 용기를 내 다가가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처음엔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또 사는 얘기를 조금씩 하죠. 요즘에 뭐 뉴스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럼 그 사람의 정치적인 생각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좀 더 관대하구나, 유연하구나 그런 걸 알면 조금 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직장 생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험담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럼 우리 또 안심이 되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긴장이 풀리고 시선도 편안해집니다. 이게 이게 본질인 거죠. 시선의 불편함은 결과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점을 이동시켜서 시선 공포를 어떻게 뭐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고 대신 그걸 확인을 빨리 하는 사람이 빨리 벗어납니다. 집중을 해서 그냥 무심하게 넘기는 것도 도움이 되고 한편으로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그럼 조심하면 돼요. 그냥 무서워하면 돼요. 그럴 때 떠는 거는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서우니까 떨 수밖에.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굉장히 험담 많이 하고 상대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무서워해야죠. 이건 무서워해야 됩니다.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가 안심을 하고 그 사람과는 좀 더 편하게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마주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가 늘어나고 무서운 사람은 조심해서 대처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질 수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더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마인드님, 그런 문답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해져서 손해보는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친해지면 또 자꾸 뭐 술 먹자고 불러내거나 뭐 아니면 굉장히 귀찮게 부탁하거나 나를 이용하려 들 수도 있고 난 귀찮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피해야죠. 그건 사람을 지켜보면서 직장에서 가까이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게 모든 직장인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처음에는 형식적인 문답이 한계가 있지요. 그 사람이 어떤지 조금 형식적인 걸 약간은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다 편해지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직장 처음에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파악하다가 이 사람이 좀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뭐 같이 밥을 먹자든가 술을 먹자고 하던가 아니면 어디를 뭐 같이 뭐 영화 보러 가든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동료랑 그럼 그때 속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때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내 고민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잘 반응하는가 또 상대방도 자기 비밀이나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땐 더 믿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뭐 한계는 있지만 의외로 굉장히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동료도 있고요. 물론 다수와는 못 그러겠지만 한 명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단 한 명이라도 아주 친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마음이 통하고 믿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 추운 날씨지만 오리털 파카 하나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인드님. 근데 그런 분들은 한번 가까워지면 그런 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일부러 처음엔 몇 달간은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경향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좀 더 빨리 편해질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누가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인가 살펴보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처음부터 사람들은 다가가고 잘해주고 속 얘기 터놓고 하면 빨리 적응하고 빨리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은데
위험 부담도 있고 조심하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나중에 시도하는 거는 초반에 긴장이 많이 되고 이렇게 잘 친해지지 않아서 힘들 수 있지만 음, 위험한 일은 좀 위험하거나 귀찮은 일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처음에 많이 당하고 이렇게 막 솔직한 얘기도 막 하고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러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빨리 친해지고 두렵지만 좀 진도가 빨리 나가는 편이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점점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 마인드님 안타깝게도 제가 이상하게 그런 피해가 많아서요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없어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인상이 좋으면 상대방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렇다고 인상 쓰면서 사회생활 하기는 어렵고 좋은 인상 가진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 마인드님 아마 그렇게 느낌이 좋아서 편해서 아주 어, 좋은 느낌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마인드님은 옆에 같이 진행하셨던 마인드님인데 오늘은 시청자로서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지금 마인드님 근무하신다고 오늘 이렇게 마인드님 멀리 계세요. 멀리 계셔서 근무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같이 못하는 대신에 근무지에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도 하고 반응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해요. 네, 여름 일구님이 공감을 해주시네요. 그런 피해를 겪으면 저도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마인드님 말씀이 괴롭히려고 한다기보다 자기 나름에는 뭔가 애정 표현인데 이게 받는 사람의 느낌은 매우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만나면 대놓고 뭐 거절은 못해도 살살 피해 다닙니다. 핑계를 대면서 이제 뭐 전화를 잘 안 받는다거나 어, 뭐 적절하게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죠. 미안하다고 요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서 못 받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힘들 때도 많아서 못 받는 경우 많으니까 이제 적당하게 핑계를 대는 거죠. 저는 특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이제 전화를 놓칠 때도 많고 전화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 뭐 그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상대방 때문에 힘든 게 아닌 상대방 때문에 힘든 거일 수도 있고 다른 일 힘든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하면 되죠 나중에 뭐라고 하면 뭐라고 뭐 그런 사람 많으니까 하여튼 귀찮은 걸 적당히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무 마인드님 자기 취미를 맞추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강요받는다던가 잘 피해 다니거나 뭐 대놓고 그거 나는 다른 게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거는 아마 적절하게 마인드님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름일구님 너무 뒹굴거리고 있어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중이에요.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때가 있고 단계가 있는데 내가 어떨 때 너무 삶에서 치여 있어요. 막 이렇게 부대끼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럼 저도 어디 안 나가요. 특히 이런 겨울적인 요인도 있고 계절적인 요인이 뭐 비가 많이 온다거나 추우면 저도 안 나가고 우울하면 안 나가고 지치면 안 나가고 이제 또 인생의 시기에서 너무 힘들고 잘 안 되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10대, 20대가 온통 힘들고 잘 안 되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진짜 어떻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은 도서관에 공부 열심히 하러 가는데 나는 무기력하게 뭐 누워 있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이나 뭐 판타지 소설만 읽는다거나 저도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름님이 어떤 좋은 기회를 만나거나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지혜를 구하거나 뭔가 재밌는 게 생기면
가만히 있으라고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맛을 보기까지 참 어려워요. 저는 산을 안 좋아했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막 강제로 막 끌고 다녀가지고 짜증나. 진짜 동네 뒷산 가는 것도 짜증났는데 어느 순간 진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모든 걸,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강제로 하니까 너무 싫잖아요. 근데 모든 공부들은 다 재밌는 건데 제 스스로 삶을 다시 살아보고 싶어서 산을 갔어요. 근데 힘들게 안 갔어요. 아버지 스타일처럼. 그냥 그냥 산 밑에만 갔다가 왔어요. 김밥만 까먹고. 그러니까 즐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산에 가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자연에 있는 게 필요했구나. 그게 좀 산에 가는 경험이 조금 생기니까 조금 일부 안정이 되고, 또 어떤 날은 막 우울하게 있다가 노래방 노래 불렀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죠. 아, 내가 노래를 안 불러서 힘들었구나. 노래 앞으로 자주 불러야지. 그래도 살면서 노래가 늘어나고, 내가 정말 외로웠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에너지가 엄청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이렇게 힘이 안 났구나, 우울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시기는 너무 안 돼요. 연애 안 되고, 저도 되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시기까지 힘들기만 하고, 또 어떤 시기는 되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조금씩 모이면서 내가 봄 기운도 받고, 또 좋은 친구, 또는 이렇게 좋은 책, 어떤 좋은 음악, 이런 게 내 삶에서 많아지면 저절로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그럼 뭔가 또 배우고 싶어지고, 배우면 더 기운 나고, 신나고, 그런 게 늘어날 겁니다. 네, 여름 일군님. 아, 그래도 뭔가를 열심히 하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예. 좋네요.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괜찮게 느끼면은 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인드님도 공감을 하시네요. 뭔가를 할 때, 나를 볼 때, 느끼는 뿌듯함이라는 게 있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 여름 일구님은 그 말씀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는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열심히 하는 내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근데 반대로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내가 좀 한심한 것 같고 어디다 말하기도 부끄럽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님 나이가 혹시 19살이세요? 19라고 돼 있는데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요. 어, 근데 물론 나이랑은 상관없는데 저는 나이가 많든 적든 어, 더 많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자극이 많고 너무 이렇게 주의를 분산시켜야 되는 게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쉬어야 돼요. 근데 쉬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너무 안 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적당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아니면 길면 뭐 6, 7시간 일하고 그게 공부가 됐든 노동이 됐든 나머지는 뭔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공부하거나 일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극이 많잖아요. 주변에 소음, 공해, 뭐 사람들로 받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더 쉬어야 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무기력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삶이 뭔가 중요한 게 나한테 뭐 중요한 게 없다. 중요한 게 빠져 있다. 그럼 우리가 몸에서 방어 작용을 합니다. 몸아, 지금 내가 뭔가 모자란데 네가 못 알아차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하게 만들 테니까 너 이유 좀 찾아봐.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 잘 귀 기울여봐. 그럼 있거든요. 왜 무기력해질까?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못 내고 있으면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의무적인 걸 하니까 하기 싫어서 더 내가 중요한 건 이건데, 내가 중요한 건 노는 건데 왠지 공부 열심히 하는 쪽을 택하고 있으면 괜히 이렇게 더 하기 싫어지고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길이 아닌데 가려고 할 때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요. 어느 경우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무기력한 게 굉장히 저는 성장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봄에 개구리가 움쳐 있다가 폴짝 뛰듯이 여름 일꾼님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서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뭔가 즐겁고 원하는 거, 중요한 거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고프네 말하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어, 방송 방송 중에 먹을 수 없는데 사실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뭐 아직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점심도 간단하게 빵으로 먹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 갑자기 누가 방송 중에 음식을 배달해주는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예, 배달 물론 이 방송 끝날 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요. 그만큼 누가 먹을 거 갖다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더 이제 질문하거나 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질문도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건데요. 아, 약간 배가 고파 보이긴 하세요, 오늘. 네. 네, 배가, 그 티가 나나 봐요, 얼굴에. 아, 네. 재밌겠어요, 진짜. 누가 방송 중에 이렇게 뭐 배달 음식 뚝뚝 두드려가지고, 뭐 피자 왔습니다. 누가 하시는 분이, 방송 시청자가 음식을 배달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면 제가 이제 우물우물 거리면서 먹으면서 방송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 중간에 질문이 없으시면 사이에 질문 올라올 때까지 약간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먹방 할 수 있죠. 먹방. 네. 군침 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덕수궁 근처에 있는 레이첼 카슨홀이라는 곳에서 인도에서 오는 유태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아비람 로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유태인인데 이스라엘에서 심리 상담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인도로 건너오셨어요. 오로빌이라는 생태 공동체 마을에 와서 좀 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로빌 마을에 와 살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오로빌 마을의 한 서남부, 되게 큰 마을인데 그 서남부에 황무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숲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자원봉사자들이랑 같이 기부금을 받아서 그 나무를 다 심고 오두막을 짓고 생활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인도 오로빌만이 아니라 지진이 났던 IT에 가서 이렇게 그 IT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생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든 작업을 IT 가서도 하셨고 케냐에 가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여기 다녀왔었어요. 인도의 사다나 포레스트라는 곳인데 여기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서 이분이 와서 강연하시는 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영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월 18일인가요? 17일인가요?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카페에 포스터도 올려놨고 저한테 문의하셔도 됩니다. 010-3210-6743으로 문의하시면 참가 가능하세요. 그날 노래하는 가수 홍순관 씨도 오세요.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죠. 그 원래 가수 노래하는 사람이죠. 바보다. 노래하는 시인 홍순관 씨가 오십니다. 네. 그 예전에 나처럼 사는 건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 노래 많이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 거기 오시지 않더라도 나처럼 사는 건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되게 위로가 됩니다. 그 아주 위로해주는 아주 멋진 가수 홍승관 씨도 오고요. 그다음에 봄눈별님이라고 치유 음악가, 그분 이제 다양한 악기 하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또 공연도 합니다. 그리고 황대건 씨라고 생명평화마을 대표인데요. 영광에서 공동체 마을을 같이 만들어 계신 분인데, 이분도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야비람이랑 같이 대담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격조 높은 토론, 그다음에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걸 얻을 수 있고, 또 그런데 오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좋은 사람들하고도 혹시 말도 걸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시면 오시길 권합니다. 네, 강연료는 없고요. 어, 강연이 좋으면 듣고 나서 뭐 기부금 뭐 1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내실 수 있는데 안 내도 됩니다. 와서 강연을 한번 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들 인도 오로빌 마을을 방문하실 수도 있겠죠. 전 너무 좋아서 올해 12월에 안식년을 가질 때 1년 정도 인도 오로빌 마을에 한 3개월 정도 다시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로빌 마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고 또 정보를 얻고 그쪽에 가서 치유하고 싶으신, 마음 치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소개해 드렸더니 갔다 온 카페분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가서 많이 좋아지시고 오셨습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 올라왔는데요. 여름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일하기 싫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징징거리는데 이럴 때 사람들이 귀찮아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마인드님, 징징거리는 거 보면 친하시긴 하신가 봐요. 친하시긴 한가 봐요. 여름님 말씀, 너무 이렇게 징징거리면 사람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고요. 사실 대책 없이 징징거리는 거라고 하고 나서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친한 친구한테도 하고, 근데 요즘 이 친구가 백수라서 이 친구한테는 덜하고 새로 사귄 친구한테 하는데 많이 친하진 않은데 하게 돼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많이 안 친한데 너무 이런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닌가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내 모습이니까 싫으면 떨어져 나가겠지 하는 생각도 하고요. 좋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더 좋은데, 하나는 내 모습이니까 어쩌겠어. 싫으면 너가 가. 이런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 우리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그러면 지치지 않을까 조심하는 마음.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한테 필요한 마음입니다. 둘 다 필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둘 다 가지고 계신 게 좋고요. 그런 마음이 둘 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징징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문제냐? 혼자 독백이 많으면 연결이 안 되고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든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과 같이 하고 같이 상대 욕할 수 있잖아요. 같이 징징거릴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서로가 연결이 되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런 걸 되게 듣기 싫어해요. 내가 징징거리는 게 잘못하지 않는 거고 할만한 거라고 하더라도 연결은 끊어지겠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잘 안 들어주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해요. 같이 얘기하는 거. 그럼 같이 공감하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징징거리고 안 징징거리고 힘든 얘기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상대와 같이 통하였느냐. 이게 무슨 에로 영화 제목 같은데 옛날에 그런 에로 영화 있었어요. 통하였느냐. 전 보진 않았는데 그때 한참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통하면 맨날 힘든 얘기 해도 괜찮아요.
사실 저는 친구들이랑 힘든 얘기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즐거운 일이 별로 없고 힘든 시기엔 또 힘든 일밖에 할 얘기 없잖아요. 맨날 서로 막 우는 소리 하는 거죠. 아, 죽겠다. 살기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드냐. 근데 같이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같이 위로가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상대에 따라서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자신의 스타일들에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힘드니까 저는 징징거릴 만하니까 징징거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도 그게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도 아닌데, 그러면 아는데도 징징거린다는 거는 그럴만 하니까, 힘드니까, 많이 힘드니까 혹시 더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상대방이 이해를 깊이 해주고 공감을 잘 해주면 그런 게 좀 징징거리는 시간이나 양이 줄어들죠. 상대가 잘 안 받아주면은 더 말이 길어진다거나 뭔가 더 독백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관계가 하여튼 공감 많이 받으시고 위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처음엔 한 분도 안 오셔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이게 오늘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안심이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막 혼자 막 하려면 이게 카메라만 보고 카메라가 사람도 아닌데 참 뻘쭘하고 어색하고 그랬는데, 두 분이 질문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셔서 음, 굉장히 또 어느 순간 카메라 의식을 덜하고 되게 제 나름대로 그냥 편하게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봄, 가슴에 뭉글뭉글 거리는 그 에너지로 사람과 만나고 사람과 좋은 걸 경험하고, 그리고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혹은 자연 또는 음악, 이렇게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올 봄에는 좀 더 편안해지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휴일 시간에 같이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